네, 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아이 마음의 결사 우아이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고민주입니다. 오늘은 노원의지대학교 병원 방수영 교수님을 모시고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 노원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오늘의 주제가 많은 청소년과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방수영입니다. 노원의지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소개하신 대로 노원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각종 중독성 관련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또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디지털 인터넷 사용 문제에 대한 예방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관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 청소년 중독 현황과 대입하여 하는 이유, 또 중독 질환 종류 중 하나인 도박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중독 질환 종류 중 하나인 물질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자문을 구하려고 또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교수님. 어떤 어려운 사례를 가져오셨는지 네, 한번 너무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움이 많이 돼서요. 오늘은 이제 고등학생 진아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이 사례에서 진아가 이제 저한테 오게 된 이유는 결국 밤낮이 바뀌고 아침마다 등교하지 못하여서 엄마랑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상한 다이어트 약을 복용 중인데 하루에 한 차례면 여러 차례 복용을 하고 그런 경우였어요. 진아의 사례를 물질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심은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워낙에 어떤 흡연이라든지 식이중독과 같은 이런 문제, 다이어트 약은 뭐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서 특정해서 어떤 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각성 효과도 있고 또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마치 조현병처럼 정신병 증상까지 보이게 할 수 있는 이제 약물일 수 있어서 내성이나 금단 때문에 더 자주 더 많은 양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잘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질 중독 질환이다라고 할 때 저는 뭐 담배, 뭐 알코올 뭐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여러 분류가 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뭐 마약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처방하는 약들 중에도 이렇게 불법적인 경로로 유통한다든지 아니면 오남용을 통해서라도 이런 중독 증상과 거의 유사한 상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식욕억제제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인데 먹고 있을 땐 이렇게 의욕도 좀 넘치고 집중도 잘 되고 다이어트도 되고 꿈의 약이죠. 네, 시간이 지나면 하나를 먹던 효과를 두 알 먹어야 되고 먹다 안 먹으면 굉장히 초조해지고 우울해지고 예민해지고 이런 상태가 되면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너무 과량 복용하거나 아니면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기억이 좀 없어진다든지 의식이 조금 더 흐려진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기억이 없는 동안 충동적인 행동이라든지 또 우울증 이런 것도 소만될 수가 있겠고요.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필로폰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흡입제로 할 수 있는 혹은 알약이나 여러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마약류들이 요새 익명의 SNS 메신저로 굉장히 유통이 많이 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단지 필로폰이 조금 거래되는 정도였고 봉지를 어디에 두면 그걸 집어오는 식으로 거래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주 검거되고 입원 치료까지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성인들이 하는 모든 마약류 중독성 약품에 관련된 데 다 노출이 돼 있어서 예전보다는 거의 성인에 근접한 정도로 아이들의 접근성이 커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는 물질들 혹은 또 어떤 경로로 노출되는지 혹시 좀 아시는 바가 있으면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마약류, 처방받은 약물들을 유통하는 이제 이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모두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처방받은 약물을 본인이 복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건네준다거나 또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부터 범법행위인데요. 예를 들어 뭐 주의력과 관련된 처방이라든지 수면과 관련된 처방, 또 다이어트 처방 같은 것들 다 포함해서 거의 성인들이 흔히 중독되는 거의 모든 물질이 거의 근접하게 청소년들도 지금 노출된 상태다. 그리고 가장 흔한 경로는 주로 특정 이런 앱을 사용해서 내가 누군지 또 그쪽이 누군지 알 수 없게 하고 중간에 운반해준 운반책이 있고 이런 시스템이 좀 가장 최근엔 흔한 것 같고요. 택배로 주문해서 받았다는 경우들도 있고 저희가 다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이 마음만 먹고 접근을 하면 어렵지 않게 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청소년들이 물질 중독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여 할 점이 있으실까요? 한번 경험을 했을 때 너무나 큰 즐거움을 얻었던 경우에는 계속 자극이 생각나고 또 다시 경험해보고 싶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출 자체를 하지 않도록 제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익명의 사람과 거래하지 않는 것, 이 모든 안전과 관련된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내가 구하는 이게 마약인 줄 모르고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도 어떤 것들이 주로 마약류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경로들로 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상황이 될 때 이게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계속 좀 늘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물질 중독을 좀 고려해 봐야 할 신호가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몇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크게 행동 문제와 신체 변화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힘든 평소와 좀 다른 행동을 보인다든지 갑작스럽게 기분이 태도가 변화한다든지 집중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한다든지 문을 잠그고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학교의 어떤 학업 성취가 갑자기 변화가 되거나 또 친구 관계가 너무 달라진다. 또 갑자기 공격적이거나 분노가 폭발한다. 또 평소에 비해서 과도한 혹은 과소한 수면 패턴, 잦은 결석이나 조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쩌면 이게 약물을 했을 때 약물의 효과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약물을 하다가 중단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금단 증상이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행동들이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이런 물질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은지는 저희가 한 번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도 위생이 불良하다든지 이제 멍한 모습, 또 충혈되거나 눈물을 자주 흘린다든지 코피나 콧물이 자주 난다든지 입술이나 혹은 입안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팔에 주사 자국이라든지 더운 날씨에 긴 소매를 입고 있다든지 두통을 자주 호소한다든지 뭐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을 나거나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는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마약류라든지 여러 약물들의 어떤 양리 작용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도 약물과 관련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왔었던 진아는 다이어트 약을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왔었어요. 근데 또 담배를 핀 지 또 좀 오래된 어떤 상황이었었는데 물질 중독의 예후는 어떤가요? 약물도 저희가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치료했던 그 다이어트 약 중독의 문제가 심했던 환자분 한 분은 하루에 한 움큼씩 드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청과 망상에 시달려서 이제 오셨던 분이 계셨고 그분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양을 복용을 하셨었고 다행히 지금 지난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거죠. 제가 이럴 때 전구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궁금하고 모험심으로 신기하잖아요. 또 어떨지 모르고 작은 양을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 친구한테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신기하니까요. 또 그래서 또 같이 또 해야 또 내가 이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또래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있다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학생 스스로 벗어나게 되면 다행인데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혹은 시험 봐야 되는데 좀 정신을 차리고 싶고 목적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경우부터 이제 진행이 이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부터는 점점 예후가 좀 나빠지게 돼서 거기에 어떤 개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건데요. 이제 결국은 저희가 만성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거나 힘든 점이 있을 때 그 물질, 그 약물로 벗어나려고 하는 특징이 이제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서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성화된 단계거든요. 이 정도까지 되면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가장 문제가 좀 더 심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그 행동이 조금 더 취약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다뤄서 진행되지 않도록 할 때가 예후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초기 단계부터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 오게 되면 어떤 도움을 보통 받게 되나요? 약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몸에 뭔가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여러 이제 신체 검사들 또 뭐 피 검사라든지 뭐 필요하면 뇌파 검사나 MRI 검사 각종 검진을 잘 우선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현재 지금 급성 중독 상태거나 또 금단 상태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할 것을 고려를 해서 잘 벗어나도록 우선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해당되는 물질과 관련된 치료약이 있다면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공존되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뭐 불면증이거나 ADHD거나 있으면 같이 다뤄야 보유의 어려움하고 중독의 문제를 같이 잘 발맞춰서 가야 가장 경과가 좋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우울증 치료가 끝나고 이걸 한다, 혹은 이제 이 중독 치료가 끝나고 정신과 치료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항상 맞춤된 어떤 이런 플랜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머물게 되는 곳은 가정인데요. 진아의 경우도 그렇고 부모님께 물질 사용에 대해서 사실 숨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좀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듣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떠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화가 서로 협력 관계가 아니고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대화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는 영웅이 되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물론 아프고 너무나 화도 날 수 있고 힘드시겠지만 이 상황 이후부터 이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셔야 되잖아요. 근데 화를 내고 아이를 다그치시면 잘 안 될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부모님도 상담하러 가야 된다, 혹은 병원 치료를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이제 우선 그런 스탠스가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외에 아이들이나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전국에 200개가 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50개가 넘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는 시나 구에서는 거기에 우선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시면 되고, 이제 그 센터가 없는 일반적인 다른 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또 학교에 있는 윗센터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안내를 하셔야 되는지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우선 상담을 하시고, 내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내는 게 너무나 어려우시거든요. 실은 병원에 와서 의사쌤한테 말씀하시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지금 말씀드리고 안내해드리는 곳들은 그런 고민까지도 같이 다 감안을 해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그냥 외롭게 어려워하시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교수님께서 지금 중독 질환으로 좀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청소년과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원래 어떤 아이였는지를 저희가 가끔은 현재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면 잊어버리고 마치 그 문제가 이 아이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잘 같이 협력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 아이의 문제를 같이 돕는 협력자가 되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다른 청소년들과 부모님들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